19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참사.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95년 6월 29일. 모두 잊을 수 없는 비극.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당시 정말 그 사고 공화국이다 이런 불명예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자, 5층 식당가부터 1층까지 단 5분 만에 모래성처럼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백화점 건물. 서로 뒤엉켜 생사가 오가는 현장. 결국 무려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 그리고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최악의 참사가 더 안타까운 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삼풍백화점 붕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농축된 사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백화점이 지어진 부지는 원래 주거 용도였습니다. 애초에 백화점이 지어지기에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삼풍건설 측은 뇌물로 무마해 백화점을 세웠고요. 또한 부실 자재로 공사를 진행,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4층 건물에서 한 층을 더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 대참사의 주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욕심. 게다가 사고 전부터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 등 붕괴를 예고하는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영업을 강행한 점, 심지어 붕괴되기 2시간 전 회장과 경영진들은 붕괴의 위험을 알면서도 대피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본인들만 빠져나간 사실까지.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일은 당시 수사를 받던 삼풍건설 이준 회장의 인면 수신 발언. 무너진다는 것은 수마에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는 거야. 뭐 더 이상의 얘기를 말 쉽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보는 사람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말을 해도 방송이 안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이런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국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했고요. 재난안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긴급 구조 조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119 구조대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양재 시민의 숲에 위치한 위령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참사 후 24년이 흐른 대한민국. 지금은 안녕하신가요? 꼭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자,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많은 사람이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2013년 4월 24일 오전 8시 45분 의류 공장이 있는 라나 플라자에 출근한 3,122명의 노동자들. 그런데 갑자기 8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야. 정부의 공식 집계 추산에 따르면요. 무려 1,134명이 사망.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 해외 언론에서도 방글라데시 공장 붕괴, 산산조각난 삶이라고 보도.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참사는 무엇보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사고가 난 라나 플라자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인데다 돈에 눈이 먼 건물주의 욕심으로 5층짜리 건물에 무려 3층, 3개 층을 더 무리하게 증축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엔 한 층을 더 올리는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장난감이에요. 아니 허가도 안 받은 건물에 뭘 자꾸 올려. 자, 무허가 건물의 부실 공사 그리고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일은 건물주는 이미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이전에 건물 내부에 금이 가는 등 분명히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요. 이에 건물 관리자들이 건물이 위험하다, 사람들 대피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했지만 이를 무시한 건물주.
심지어 사고 당일엔 경찰까지 와서 대피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말도 안 들었다고요?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건물주는 급히 인도로 도피를 계획하다 검거. 이후 부패 혐의로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네요. 안 된 거죠. 욕심에 눈이 먼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 부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벌인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9.11 테러. 넉 대 항공기 납치 후 벌어진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미국 경제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 역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당시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제2의 진주만 사태라며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저때 진짜 그 뉴욕에 친구나 친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비행기 트라우마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인류 최악의 비극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테러 당시 목숨을 바쳐 구조하다 희생된 412명의 소방관과 경찰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 영웅들입니다. 유명 M 금융그룹 보안 직원 릭 레스콜라 씨는요. 테러 직후 건물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대피를 도왔는데 사람들이 다 탈출하면 그때 나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무려 2,700명의 목숨을 구한 뒤 안타깝게도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요.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유항공 93편의 승객들은요. 더 큰 테러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온몸으로 저지하다 결국 테러범들과 함께 펜실베니아주의 한 평야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유,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저 자리에서 저 그들을 추모하는 비가 세워지기도 했죠. 무고한 죽임을 당한 이들 그리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까지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미국 국민들은요. 사고 후 약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러 현장에서 이제는 추모 공간이 된 곳이죠. 그라운드 제로를 찾아 항상 그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33년 전 우크라이나 중북부 도시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재앙, 참혹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소련이 지배하던 체르노빌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26일 실험 도중 한 연구원의 조작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4기의 원자로를 동시에 가동하던 중 4호기가 폭발. 폭발 약 4분 만에 소방관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 뒤이어 지원 요청을 받은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약 1000여 명은 거대한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런데 당국의 조치라고는 무려 3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인근 프리파트시의 주민 5만 명에게 임시로 대피 명령을 내린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사고 4일 뒤인 4월 30일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노동절 퍼레이드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이곳에 약 수십만 명이 모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 오염된 거네요. 다 오염된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거짓말하는 거죠. 당시 냉전 상태였던 소련과 미국, 국가의 위신이 걸린 일이었기에 최고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는 주민들의 패닉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대참사를 은폐했습니다. 저게 진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저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패닉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저 당시 패닉을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방사능의 재앙은 스웨덴의 과학자들에 의해 곧 전 세계에 밝혀졌고요. 이후의 대참사는 세기의 종말, 세상에 존재하는 지옥 체르노빌이라고 보도가 됩니다. 그 뒤에 죽음의 재라 불리는 방사능 낙진이 유럽 전역에 출현.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응급처치로 건설된 콘크리트 방호벽.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포, 방사능의 재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발생 5년 뒤인 1991년 4월 22일 당시 소련 정부가 대외적으로 인정한 사망자 수는 원전 직원 2명, 소방대원 29명, 단 3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암과 백혈병 환자가 급증을 했고요. 또 200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인근 30km 내 주민과 사고 수습에 투입된 총 인력 약 60만 명 중 무려 4천여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원자력, 인류에게 재앙을 부를 수도 있는 이 판도라가 절대로 함부로 열리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합니다. 러시아 쿠스크 잠수함에 갇혀있던 고 드미트리 대위의 마지막 유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감각만으로 쓴다. 살 가망은 없을 거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 없다. 벌써 마음이 무겁네요. 저 편지에서 진짜 무거움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크루스카함은 부소련이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핵잠수함인데요. 견고한 내부 구조를 갖춰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는 2000년 8월 12일에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당시 크루스카함은 노르웨이 바렌츠해에서 군사훈련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오전 11시 29분쯤 갑자기 잠수함 앞머리인 함수 내부에서 훈련용 병기인 어뢰 연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뢰가 폭발. 자, 이때부터 시작된 대재앙. 무려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린 선체. 초당 9만 리터의 해수가 유입되자 크루스카함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08m 해저로 점점 가라앉고 말았는데요. 러시아 북해함대 뭐 자랑이던 그런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허무하게 폭발 사고가 난 이유가 뭐죠? 이 사고는 사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당시 크루스카함에 장착된 어뢰는요, 훈련에 사용된 뒤 보수되지 않은 부형이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어뢰실도 안전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부실 설계의 산물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것 역시 또 인재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전체 승조원 118명 중에 약 23명은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의 경계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폭발 후 잠수함 속엔 계속 물이 차올랐고요. 산소도 점점 부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And so we are offering immediate deployment of the LR-5, our state-of-the-art rescue submersible, and anything else the Russians need. 영국을 비롯해 인근 해역의 주변국에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군사기밀 등의 보안을 이유로 완강히 이를 거부합니다. 구조대가 8일이 지난 8월 20일에 가라앉은 잠수함에 접근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승조원 118명이 모두 질식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도 너무 지났죠. 너무 지났지. 그죠? 일주일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비록 크루스카함은 침몰했지만 더 이상 진실이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무렵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 붕괴. 다시 봐도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저거. 성수대교의 제5번, 제6번 교각 사이의 상판 약 48m가 잘리면서 다리 위를 지나던 버스, 승용차 6대의 차량이 함께 추락합니다. 한강을 건너서 학교로 또 직장으로 향하던 32명의 시민이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대참극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요. 그날 딸이 늦었는데도 사과를 깎아 먹였어요. 사과만 안 먹였어도 살아있었을 텐데. 한 아버지는 사고 5년 뒤에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저 가족들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예. 성수대교의 시공사인 D사의 부실 공사는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 용접이 불량했고요. 게다가 이후 관리를 맡은 서울시에서조차 차량 중량에 대한 통행 규제를 소홀히 해 필수 안전 관리가 미비했던 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시공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지금도 분노가 막 끌어오르네요.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이 뼈아픈 역사로 기억된 그날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구 갑자기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저거 나 기억나. 추락한 헬기는 큰 굉음과 함께 폭발, 그리고 그 헬기에 타고 있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묻은 참사죠.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을 했는데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신을 마주한 동료 소방관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습 과정에서 왼손 주먹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 정성철 기장의 시신. 마지막까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 바로 사고 헬기의 조종 스틱인 조종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한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 정성철 기장은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 직전까지 헬기 스틱을 절대 놓지 않고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 추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을 절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998년 6월 3일 오전 11시 시속 200km를 달리던 독일의 고속열차 2체에 목적지인 함부르크를 130km 남긴 지점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열차 사고. 보시다시피 각 열차 차량은 제각각 분리되면서 탈산. 그중에 3호차는 콘크리트 다리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다리 기둥이 무너져서 뒤에 오던 열차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선로 위. 행복한 여름 휴가를 꿈꾸며 열차에 몸을 실었던 101명의 승객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그렇죠. 독일이 그 이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 KTX 같은 고속 열차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예. 네. 근데 이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하지만 진상조사 뒤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재라고요? 그렇죠. 1991년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하게 된 독일. 기술공업 강국답게 고속열차 이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엎어질 정도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소음도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독일의 철도 기술진은 고속열차 긴급점검에 돌입, 승차감을 안정시킬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체의 열차의 바퀴는 바퀴 하나가 한 덩어리의 강철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형태였는데요. 이걸 두 개의 바퀴를 결합한 듀얼블록 제품으로 전격 교체. 그런데 문제는 이 듀얼블록 바퀴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마모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트램 회사는 사고 1년 전부터 철도 주식회사에 사고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2달 전에는 이체의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체의 열차 바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나 해요. 예? 라며 이 모든 경고를 싹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당시 독일 고속열차의 바퀴 안전성 검수 방법이 그냥 무관 검사였다는 겁니다. 랜턴으로 불을 비춰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는 겁니다. 7년간 마모된 바퀴가 선로 위에서 끊어지면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고속철도 참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대참사를 맞고 나서야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바퀴를 다시 모노블록 형태의 튼튼한 강철 바퀴로 교체를 하고요. 열차 바퀴 점검 방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독일이라면 만약에 저런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처리하겠죠.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더 조금 그렇잖아요. 좀 네.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죠?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세상.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어머,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설익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설익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냈죠. 그렇네요.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설익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 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돼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